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얘기해 볼까요? 예, 오늘은 직업의 가치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직업? 예. 사전에서 직업이란 단어 찾아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그러니까 직업의 정의에서 생계 유지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인 그렇죠. 거네요. 사람들이 직업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계 유지만 되면 직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업과 직업이 아닌 걸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무슨 말일까?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장래 희망하는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물론 좀 우스갯소리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건물주나 재벌 2세가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고요? 똑부러지네. 해서 나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인데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재벌 2세, 건물주, 이걸 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러네. 이게 직업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2세나 건물주는 상태이지 직업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직업을 한자로 풀어보면 직분, 직자와 업자를 써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수행하거나 업을 영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게도 아버지가 성공을 해서 재벌이 되었다면 경영자라는 직업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 즉 재벌 2세가 곧 직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성공한 자녀의 아버지, 예컨대 축구 스타 손흥민의 아버지나 야구 스타 이정우의 아버지를 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직업은 아니죠. 맞습니다. 건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받는 행위는 투자의 일환이지 직업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현재 건물주인 이유는 그분이 원래부터 건물주라는 직업을 가져서가 아니라 다른 직업에서 번 돈으로 건물을 샀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건물주는 직업이 아니라 직업의 결과인 셈입니다. 따라서 장래 직업을 재벌 2세나 건물주라고 말한다면 이건 직업 없이 그냥 놀고 먹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 좋아하는 분 많아요. 애들까지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여성 철학자 시몬느 보부아르가 제2의 성이라는 책에서 여성들이 처한 직업적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성이 자신만의 직업을 갖지 않고, 즉 자신의 노동을 매개로 하여 사회와 교류하지 않고 가정의 울타리 안에 갇혀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된 채 살아가는 현실은 문제적이다. 남자는 직업이란 사회활동을 통하여 자기 확대를 경험하고 미래를 향해 비약할 줄 안다. 반면에 아내는 미래나 세계에 직접 도전할 어떤 계기도 주어져 있지 않다. 그녀가 자기를 벗어나 공동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다만 남편의 중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분 좀 옛날 사람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 이랬다면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생각만 해도 안 돼요, 이런 건. 그러니까 보부아르는 여성들이 결혼 후에 갖는 아내라는 가정주부라는 타이틀은 직업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활동으로는 사회적 교류도 없고 자기 확대나 미래에 대한 도전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는 그냥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부아르는 여성도 진정한 직업을 가져서 자주성을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너 장래 희망이 뭐니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그렇죠. 뭐 대통령, 과학자 이거 나오고 여자애들 중엔 꼭 있는 게 현모양처가 될 거예요. 이런 애들 꼭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직업은 아닌 그렇죠. 물론 뭐 현모양처가 결코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그죠? 어진 어머니이면서 착한 아내는 분명 훌륭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것이 직업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개인적으로 자주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모 양처가 된다. 이거 더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직업을 밥벌이나 생계 유지의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이건 직업의 의미나 가치를 지나치게 좀 협소하게 정의한 결과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부터의 노동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베버는 직업은 창조주인 신이 각자에게 너는 이런 일을 하거라라며 개개인에게 부여한 명령에 해당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이 우리 개개인에게 직업적 소명을 하달할 때 너는 이런 직업 통해 밥벌이 문제나 해결하라 거나 너는 이런 노동을 통해 돈이나 왕창 벌라라고 명령 내렸을까요? 근데 요즘에 이게 일자리가 없는데 신이 그럼 일자리도 안 만들고 주어지지도 않으면서 뭔 명령을 합니까? 막스 베버도 오래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개인에게 직업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직업의 의미나 가치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우선 소설가 생텍쥐페리가 인간의 대지라는 책에서 우편물 배달하는 항공기 조종사로서의 직업적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책에서 직업의 가치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직업의 위대함이란 어쩌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이어주는 데 있을지 모른다. 진정한 의미의 부란 하나뿐이고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라는 부니까 우리는 오직 물질적인 부를 위해 일함으로써 스스로 감옥을 짓는다. 우리는 타버린 재나 다름없는 돈으로 우리 자신을 고독하게 가둔다. 무슨 뜻인가 하면 생텍쥐페리에 의하면 우리가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대함이란 부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가 말하는 부란 물질적 부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직업을 통해 세상과 교류하면서 진정한 동료와 친구를 만날 기회를 얻는 것. 그게 부다. 예, 진정한 부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물질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함으로써 네. 스스로 고독하게 만들고 직장을 감옥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게 생텍쥐페리의 진단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직업을 통해서 네. 인간관계를 쌓는 것도 중요한 거다. 그렇죠. 근데 이 직장에서 인간관계 쌓기가 이게 상사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생텍쥐페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네. 또 한편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예. 자본론의 저자인 카를 마르크스가 김나지움을 졸업하면서 쓴 논문 제목이 네. 직업 선택에 대한 젊은이의 고찰인데 그곳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면서 반드시 따라야 할 첫 번째 지침은 우리 자신의 완성과 인류의 행복이다. 이 두 가지는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한쪽이 다른 쪽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일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활동한다면 그는 유명한 학자나 위대한 현자 또는 탁월한 문학가일 수는 있다. 그러나 결코 완전한 인간, 진정으로 위대한 인간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에 의하면 우리가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두 가지예요. 예. 개인의 완성, 인류의 행복. 근데 이 중에 첫 번째만 고려한다면 이건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위대한 인간은 직업적 의미를 생계 유지나 일신의 영당을 등 이기적 수단에만 두지 않습니다. 네. 그건 이제 마르크스 표현을 빌리면 초라하고 제한된 기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일을 통해서 개인의 완성을 이루고 나아가 인류에게 기여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적 가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예. 쉬운 일은 아니죠. 뭐 직업을 통해서 개인의 완성과 함께 인류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그런 분이 그렇게 많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상가들은 그러니까 직업의 가치를 그렇게 찾으라라고 높게 좋다.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게 쉽지는 않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받아들일 문제이긴 합니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도 월던에서 비슷한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벌이를 그대의 직업으로 삼지 말고 도락으로 삼으라. 대지를 절기되 소유하려 들지 마라.
그러니까 소로우에 따르면 밥벌이가 직업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단지 생계 유지의 수단에 머문다면 네. 그 상태로는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롭구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바람직한 상태는 밥벌이가 도락, 그러니까 즐거움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뭔가를 더 많이 소유하려 해서는 곤란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업으로 행하는 일과 활동을 돈벌이보다는 즐기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서로의 표현을 빌리면 대지를 즐기되 소유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밥벌이를 도락의 수단으로 삼으라라는 서로의 주장에 쉽게 공감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대체로 우리는 밥벌이는 어쨌거나 해야 되고 괴롭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그죠? 또 밥벌이가 즐거울 수 있다라는 주장도 너무 이상적이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현실은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직업의 가치 자체를 돈벌이 수단에만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네. 철학자 니체가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행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대체로 여행의 목적을 잊어버린다. 거의 모든 직업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되고 시작되지만 그것이 최후의 목적이 되고 만다. 의도를 잊어버리는 것,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니체에 의하면 직업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떠나는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 선택한 게 현재의 직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이유도 실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합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직업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의도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결과 직업은 단지 돈벌이의 수단일 뿐이고 여타 다른 의미나 가치는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많은 거죠.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도 직업에서 진정한 의미를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반대급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반대로 직업에서 또 다른 가치나 의미를 찾으신 분이라면 설령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만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각자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에서 돈 말고 돈 위에 좀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설득이 안 됐는데 마지막에는 확 들어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한 번뿐이 우리 인생인데.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돈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좋단데요.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